네, 우리 전 세계의 애국 동지 여러분, 또 전국의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정일성 때문에 아주 시끄럽죠.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북한을 찬양하고 6.25와 관련되어 있던 이 정일성 광주시장 강기정이가 42억을 들여서 기념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그런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방송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정일성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이 됐죠. 보훈부에 이제 박민식 장관도 행정기관의 주무장관으로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또 보훈부에 이제 모든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정일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저는 그 보훈부에서도 미처 알지 못하는 정일성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진실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어서 황연필이라고 하는 가짜 역사학자, 그냥 내질르는 역사학자가 감히 국부 이승만 박사를 존경할 수 없는 24가지 이유다. 그래서 방송을 해서 제가 10번까지 지난주에 이제 반박하고 진실을 증거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12번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12번째 것만 이어서 방송을 해도 오늘 1시간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일성의 진실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일반 언론도 또 보훈부에서도 아직 공개하지 못한 그런 진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죠. 이제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훈부에서 공개한 포상장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포상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이제 보안인 대부라고 하는 직책이 나오죠. 보안인 대부. 이 보안인 대부가 뭐냐면 1946년도 8월 16일, 즉 광복 후 해방 후 1년 만에 소련에서는 보안간부훈련 대부라고 하는 군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즉 모든 경찰 군사 조직을 총괄하는 최고 참모부를 설치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만에 창군을, 군대를 조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안간부훈련 대부의 약자가 보안인 대부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정일성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북한의 조선인민군 창건의 핵심 멤버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장 내용을 보면 중요한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데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즉 정일성이는 군부 창설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인민경제계획, 결국 사회주의 경제계획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걸 규구화하고 또 국가가 통제하는 모든 자원을 공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모든 것을 몰수해서 국가가 임의로 관리하는 통제, 인민경제계획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주 핵심 멤버라는 얘기죠. 거의 2인자급의 김일성 꼭두각시 정권의 실무적인 2인자급이라는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장의 날짜가 중요한데 일부 언론에서는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948년 1월 8일 날이라고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이 아니라 2월 8일입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한지 잠시 후 공개를 하겠는데, 1948년 2월 8일 날 상장을 줬는데 안타깝게도 일부 언론에서는 1월이라고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그렇게 잘못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왜 2월 8일이 중요하냐? 바로 1948년 2월 8일은 평양 역전 광장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열병식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구구절이라고 그러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국가가 자칭 국가가 설립되기 전에 먼저 조선인민군이라고는
군대가 조직이 됐던 것이고 바로 2월 8일이 그 유명한 조선인민군 창건일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한반도 적화 통일을 차근차근 준비하다가 48년도에 군사조직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1949년 8월 달 1년 만에 8만 명의 대군을 조직해가지고 군단과 사단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할 때는 팔로군이라고 그러죠. 중공군 중에서 조선인으로 구성된 조선의용군이라고 있습니다. 조선의용군 2개 사단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약 10만 명이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남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아직 이제 건국이 되기 전이니까 주석이나 수상이 되기 전이죠.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김일성이 우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심지어 이제 군사 지도자로 남침의 군사 지도자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할 군사 지도자로 우상화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4월 8일 1948년 2월 8일이었고 바로 이 조선인민군 창설식에 맞춰서 정일성에게 이런 포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왼쪽에 보면은 그래서 태극기가 있죠. 태극기는 7월 4일 날 인공기로 교체가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모스크바에서 전화가 옵니다. 박일이라고 하는 김일성 대학교 부총장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로 불러주는 대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 인공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교체하기 때문에 그 인공기 교체식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태극기로 장식을 해가지고 태극기에 대한민국을 남침할 그런 군사를 조직한 날이 바로 2월 8일입니다. 그래서 선전 문구도 보면 우리 민족의 영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 이게 뭐예요? 적화통일 적화통일을 해서 한반도 통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도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 놀라운 것은 또 가장 아주 쉬운 거는 김일성이가 이때 나이가 36살이거든요. 33살에 들어왔고 이때가 36살이라 젊은 층입니다. 그런데 전설적인 김일성 장군으로 선전선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포스터 사진은 이렇게 50대 중반의 김일성 장군 사진으로 북한인민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는 새파란 30대의 청년인데 김일성 장군이라고 속여서 선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언론 방송이 있었던 거 아니고 다 이 포스터로 선전선동하는데, 그래서 50대 중반에 이런 중후한 모습으로 선전선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팔로군 때죠. 중공군 또 조선의용군으로 이어집니다. 그때의 이제 모습인데 왼쪽이 바로 정일성 이고 오른쪽이 바로 김무정입니다. 그래서 남침을 할 때 조선인민군 때 바로 정일성은 인민군 소자, 소령계급이죠. 문화부장으로 이제 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 김무정이는 이제 중장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별 2개, 제2군 단장으로 선봉 역할을 하고 결국 대구를 공략했던 것이 바로 김무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일성이가 바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이 정일성이는 바로 주울레, 바로 모택동 다음에 부수상 주울레 양녀 정설성이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주울레의 사위죠.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주울레의 사위가 바로 정일성이고 바로 그 양녀가 정설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1년도에 결혼해가지고 북한에서 살 때인데 오른쪽 모습이 바로 오른쪽에 인민군 계급장을 달았죠. 이게 바로 인민군 소자, 소령의 계급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일성은 단순한 음악가로서 무슨 군가를 작곡한 문화부장이 아니라 바로 정식
군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군을 광주에다가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1949년도 바로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공산화되고 이제 모스크바에서 처음으로 모택동과 마오쩌둥이라고 그러죠. 주울레가 방문해서 이제 중소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이때부터 세계 공산화를 시작하는데 바로 제일 타켓이 뭐냐? 바로 한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탈린과 모택동이 이제 조약을 맺고 실무자로서 주울레가 서명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일성이는 기습남침의 핵심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인민해방군과 중공뿐만 아니라 조선인민군의 그 군가를 작곡을 했는데, 여러분 군가라는 게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기, 무기, 식기. 군인에게 전쟁에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사기, 무기, 식기입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뭘 먼저 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기입니다. 왜? 식기, 못 먹고는 굶어서 못 싸우잖아요. 근데 식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기입니다. 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기가 좋고 식기가 풍족해도 사기가 없으면, 전쟁할 의미와 전쟁할 용기가 없으면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릴라를 아는 것처럼 바로 무기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도 싸우고자 하는 사기만 있으면 죽창을 가지고도 굶어서도 싸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기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군가입니다. 자, 그래서 1963년도에 노래는 전쟁의 무기고 혁명의 무기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일성이는 바로 기습남침의 사기의 역할을 했던 핵심 전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이 투쟁을 하는데 양양가, 단신과 당가 빼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단순한 군가 작곡가가 아니라 바로 조선인민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런 사기를 감당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스탈린과 모택동이 중소 조약을 맺은 다음에 1949년 3월 17일 날 바로 김일성 일행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조소 군사 경제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원조를 받고 또 경제 협력을 하는데, 자, 야크기, 또 T-34 탱크, 야포 이런 거 다 소련에서 가져왔잖아요. 스탈린이가 무슨 자선사업가입니까? 그냥 주게? 바로 북한에서 나오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알륨이라든지 이런 지하 자원을 바치고 그런 무기들을 이제 가져와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했던 인물이 김일성, 그 유명한 박헌영, 홍명희가 되겠습니다. 1차 방문 때는 스탈린이가 아직 적화통일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이제 기습남침을 반대합니다. 김일성이는 조급해가지고 스탈린을 졸랐죠. 그러다가 1950년도에 바로 4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6.25 두 달 전입니다. 2차로 크렘린을 방문해서 이제 스탈린이 남침을 지시하게 됩니다. 남침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이 첫 모스크바 방문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이 제2차 방문 때 사진인데, 자, 이 김일성이가 크렘린을 방문해서 스탈린을 만났다는 거 굉장히 그들로서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박 액자에 보관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박 액자에 보관한 사진이 또 하나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바로 1948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북한은 남침으로 인민군을 만들 때 바로 남북연습회의라는 명목으로 김구가 평양을 방문하죠. 그리고 남북연석회의 때 폐회식, 왼쪽에 이제 폐회식 때 입장하는 장면인데, 바로 김일성이가 앞에 서고 뒤에 김구가 졸졸 따라가는 모습을 이제 오른쪽 사진에 결정적으로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진 중에 바로 김일성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모습을 촬영했는데 바로 이 사진 한 장 촬영하려고 성시배기가 월북 공작을 한 거죠. 김구 선생의 방문을 공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스탈린 만난 사진하고 거의 동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금박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뭐라고 써놓는 거 하니, 김구를 만나 주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 주체 37년, 1948년이죠. 이렇게 북한 인민들에게 제일 먼저 선전선동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광장 뒤에 인민대 학습당이, 그게 바로 공산주의 세뇌본부인데 거기에 걸려있고 모든 공산당원은 제일 먼저 보는 장면. 그래서 종북 좌파가 김구를 띄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를 띄워야만 바로 김일성이를 띄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금박 액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그래서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전 38선에서 기습남침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소련이 제공한 T-34 탱크가 보이고 오른쪽에 야크기 3대가 하늘에 보이죠. 그리고 전면적인 포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공기를 앞세우고 바로 정일성이가 작곡한 그런 조선인민군 군가를 부르면서 남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진이 북한에서 이제 선전선동하는 포스터입니다. 지금이야 뭐 언론 방송으로 선전선동하지만 그 당시는 이 포스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전역을 거쳐서 포스터를 부착하는데, 자, 이 포스터가 여러 장이 붙어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붙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다 붙인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포스터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붙여진 포스터가 뭐냐면 가운데 있는 포스터입니다. 즉 남침 직전에, 남침하기 전에 붙여진 포스터가 바로 뭐냐, 인민군 장병들이여 구원하여 달라. 즉 뭐예요? 미제국주의로부터 남조선 인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선전선동 포스터, 즉 전쟁을 하기 위한 선동이죠. 즉 왜 우리가 전쟁을 하느냐, 왜 남침을 해야 되느냐, 남조선 국민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미제국주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선정선동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붙여진 포스터가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미군 국기에 총칼이 이제 그려져 있고 남한 인민 모자를 협박하는 모습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이게 바로 러시아에서 똑같이 만들었던, 즉 독일군이 소련 여자와 소련 아이를 이렇게 협박하는, 바로 소련과 독일 전쟁 때 사용했던 포스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독일 대신에 미국 국기, 그리고 소련인 모자 대신에 한국인 모자로 그린 선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전쟁하기 전부터 전쟁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 선전선동 이런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침에서 우리가 남침한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의 목심은 한반도의 적화통일,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서 이렇게 선전선동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여진 사진이, 포스터가 뭐냐?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미군, US 미군이 보이죠? 미군이 이제 손들고 항복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악독한 미군 침략자들을 일축 무자비하게 결정적으로 경멸하자. 이건 언제 붙인 거예요? 바로 7월 1일 날 이제 스미스 부대가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그 다음에 34연대가 참전하고 24사단이 참전하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군이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붙여진 개전 초기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붙인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포탄을 안고 있고
부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구와 부산을 가리키면서 동포들이여, 형제 자매들이여, 조국 없이는 광복이 없다. 승리를 위하여 총 걸게 하라. 모든 것을 전선으로. 요건 바로 8월 15일 날쯤에 이제 낙동강 방어 작전으로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몸이 달았죠. 그래서 대구만 점령하면 부산까지 밀어붙여서 적화통일을 하는데 낙동강 방어 작전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니까 김일성이가 몸이 달아가지고 모든 것을 전선에 투입하자. 그래서 승리를 위해 총걸기 하자. 그래서 이런 포스터를 이제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급하게 이제 포스터를 만들 시간도 없어요. 이제 자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인민군이 괴멸하게 되고 서울을 우리가 탈환하고 38선을 돌파하고 평양까지 막 진격하면서 인민군이 막 퇴폐를 하니까 급하게 이제는 손으로 써서 포스터를 붙였죠. 그래서 맨 왼쪽에 세로로 쓴 게 바로 뭐라고 썼는가 하니 영웅적인 인민군 장병들이여, 악독한 미군 강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지금 평양 점령 직전에 이제 방어를 위한 그런 선전성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붙인 포스터가 바로 위에 있는 포스터입니다. 인민군대는 조국 해방을 위한 전투에서 전투 경험을 축적하고 더욱 강한 군대로. 이게 뭐예요? 이제 완전히 박살났죠? 인민군들이 완전히 박살나서 없어질 지경에 있는데도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인민군대는 바로 6.25 전쟁을 통해서 전투 경험을 축적해서 더욱 강한 군대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요, 바로 우리 공화당에서만 진실을 알 수 있는 그 어느 역사학자나 국방부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진정한 역사를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가 바로 부착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의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는 뭐냐? 이제 평양을 10월 19일 날 국군 제1사단 백선엽 준장이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김일성의 퇴로를 차단해서 체포하려고 20일 날 숙천이라고 그러죠. 숙천에 제11 공수사단 187 공수여단이 낙하산을 투여해가지고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김일성이는 10월 초순에 탈출해서 이미 강계까지 동원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11사단의 그 왼쪽 어깨에 있는 마크가 바로 제11 공수사단 마크인데 미군 상병이 김일성을 체포하지 못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50대 중반에 김일성 장군으로 선전선동한 김일성 얼굴에 디엔드 끝났다. 그렇게 표시를 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자, 1950년 9월 달에 즉 뭐예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괴멸하기 시작하니까 김일성이가 정일성과 박일우를 중국으로 파견합니다. 박일우는 바로 내무상이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인데 정일성이와 박일우를 중동에 파견하게 됩니다. 왜 파견했겠어요? 바로 인민지원군, 중공군 개입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10월 19일 날 말씀드린 대로 평양이 점령하는 날 인민군 파견을, 지원군 파견을 결정해서 이제 인민군이 기습 개입하게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압록강을 도하해서 기습 개입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정일성이가 언제 또 중공군과 함께 참전하는 거니 1950년 12월 인민지원군 소속으로 바로 인민군들의 사기를 위해서 전선 위문 활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공군이 이제 1951년 4월 달 춘계 공세를 이제 리치웨이 장군하고 벤프리트 장군에 의해서 이제 무산이 되면서
휴전 논의가 시작되잖아요. 그 휴전 논의가 시작되니까 곧바로 주울레가 정일성이를 이제 귀국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또 다시 12월 달에 참전했느냐?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바로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라는 사람도 어쨌든 대단한 지도자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개입하게 될 때는 아주 원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우리가 미군과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데 한국전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 해병체 1사단이 참전했는데 요거를 괴멸시켜가지고 미국의 콧대를 완전히 낮추고 미국과의 대결에 우위를 점하겠다고 마오쩌둥이 바로 12월 달에 장진호에 있는 미 해병 1사단과 미 제7사단을 포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5만 명의 군대가 공격이 되는데 이 당시 미 해병 1사단은 약 1개 사단으로 15,000명, 미 제7사단도 한 15,000명 정도가, 그래서 3만 명이 15만 명의 포위에 둘러싸여서 이제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게 바로 장진호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진호 전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인민군의 사기를 위해서 바로 세계 최강인 미 해병대와의 전투의 사기 신작을 위해서 정일성이를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장진호에서 미 해병 1사단을 포위 공격하는 박격포 공격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기습으로 미 해병대들과 7사단의 초기에 엄청난 사상자가 나고 이제 포로로 잡혀서 바로 그 장진호 험준한 산이 보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되겠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미 해병 1사단이 중공군과 싸우면서 흥남까지 철수하는 그런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래서 다시 서울을 점령했지만 리치웨이 유엔군 사령관과 벤프리트 미 8군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중공군을 다시 격퇴하기 시작해서 중공군을 몰아내니까 이제 중공군이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휴전을 논의하기 시작할 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정일성이를 중공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정일성이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일성이를 이런 또 중공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1956년도에 이제 휴전한 다음에 김일성이가 이 전쟁의 그 패배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씩 숙청하죠. 소련파를 숙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안파를 숙청하고, 갑산파를 숙청하는데, 50년도 연안파를 숙청할 때, 이때 이제, 정일성이도 숙청당할 위협이 있으니까, 국적을 중공으로 바꾸고, 중공공산당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정일성이는 중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순에 있는 능주초등학교에 이렇게 졸업했다고 해서 거기에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로 벽화를 그렸는데 바로 세 가지 문제점이죠. 바로 정일성이가 어떤 인물인가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를 대통령 후보로 이제 세울 때 그때 이재명이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모델로 그림을 그렸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2012년도 SBS에서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대물이라고는 드라마가 있었죠. 여성 대통령, 검사와 여성 대통령, 바로 그 영화가 영향을 미쳐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대통령 되는데 좀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 1917년도에 이재명의 이제 대선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이 뭡니까? 중국과 북한과 한국을 똑같은 색으로 그리쳤죠? 이건 뭐 완전히 뭐 하나의 나라처럼 전혀 나라의 구별 없이 반드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를 상징하는 걸로 해야 되고, 북한은 공산주의고, 또 중국은 또 같은 공산주의지만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3개국을 구분해야 되는데, 바로 마치 중국에 의해서 통일이 된 모양,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또 재미난 거는 바로 2021년 바로 대선 직전입니다. 12월 24일 날 한참 선거운동할 때 이재명이가 바로 가짜 역사학자 황연필 사무실을 방문해서 또 황연필이가 자기 자신이 쓴 이순신의 바다라는 책을 선물하고 쓴 책입니다. 한통속이죠. 그러니까 종북 좌파의 거짓 역사, 이 역사로 청년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당연히 그 세뇌당한 국민들과 청년들은 당연히 이재명을 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이순신이 되어달라라고 했는데 참 안 된 게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황연필이의 이런 가짜 역사의 시청자만 약 37만 명이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완전히 종북좌파 국민들과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뇌가 돼서 아무리 역사의 진실을 얘기해도 듣지 않고 무조건 묻지마 종북좌파 세력에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로 우리 국민들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또 지금부터는 이제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데 왜 그동안에 우파 역사와 우파 역사학자들과 보수파가 실패했느냐. 바로 이런 과오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공이 있지 않느냐. 18년 장기 독재를 했지만 그래도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았느냐. 4.4.5입 했지만 발치게는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건국했지 않느냐. 군사 쿠데타를 했지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지 않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즉 과오를 인정하니까 아무리 공과를 얘기해도 과오에 세뇌된 사람들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과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종북 좌파가 과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위대한 업적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업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오로 왜곡한 게 종북 좌파 역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미 24가지의 그 중에서 이미 10가지를 제가 죽었다 깨나도 존경할 수 없는 이승만 박사를 존경할 수 없는 이유다라고 해서 이미 10가지의 과오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오가 아니라 다 업적이었죠. 위대한 업적을 그렇게 왜곡한 겁니다. 자, 오늘 12번째를 한번 봅시다. 그럼 너무나 중요한데 자, 12번째 사진 한번 보시면 뭐라고 그래? 12번째 문장입니다. 정읍 발언을 통해서 처음으로 분단을 언급해서 바로 분단의 원흉이고 남한에 분단된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북한도 할 수 없이 나라를 세워서 분단됐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남한만이라도 자유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정읍 발언을 분단의 원흉으로 왜곡을 하면서 뭐라고 또 하는 거 아니? 뭐라고 정말 씨부리는 건데 이거는 뭐라고 씨부리는 거 아니? 이승만 박사가 없었어도 절대로 공산화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설명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소련군이 이미 연합군의 합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북한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38선이 분단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38선 분단의 좌우 대립이 있었는데 남한 내에서도 좌우 대립이 있어가지고 계속 소련의 지령으로 온갖 각종 테러가 다 소련 스탈린의 지시로 되었다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지시한 게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아무것도 꼭두각시인데 걔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꼭두각시인데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바로 소련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대구 폭동이라든지 4.3 제주 사태라든지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지 모든 남한 내의 모든 테러와 이 분기와 반란과 반역은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최초의 세계 공산화 전략의 최초의 공산화 지역으로 아시아권에서 한반도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1946년 5월 달부터 이제 이승만 박사가 미 군정청에서 이제 건국작을 하면서 한국 국민 대표
민주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제일 먼저 뭘 했냐? 5월 달부터 제1차 남선순행이라는 걸 합니다. 남선순행이라는 것은 남조선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태극기 집회를 열어서 그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투표가 뭔지 이런 것들을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에서 있던 국민들에게 이거를 교육하는 게 바로 제1차 남선순행입니다. 그리고 제2차 남선순행이 바로 6월 3일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 첫 번째 방문한 게 바로 정읍에서 이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승만 박사가 이제 도저히 소련의 방해로 한반도의 통일국가는 물 건너갔고 또 소련이 북한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군대를 조직하고 또 국도가시 경제를 세우니까 남한만이라도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 국가를 건국하는데 국제적인 합법성을 위해서 유엔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유엔을 통한 건국운동을 하기 위해서 남선순행을 하게 됐던 것이고 이제 1차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6월 3일 날 이제 때가 됐다 해서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유엔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제1, 2차 남선순행 때 이승만 박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CIA 한국 지부장 조지 모트 대령이 바로 이승만 박사를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연설을 다 듣고 또 그분의 연설을 구름대같이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연설을 듣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있다가 이승만 박사가 와서 방문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고 연설하니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들을 사람, 귀 있는 사람은 다 모였겠죠.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의 연설을 이 6월초 더위에도 정말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1시간, 2시간 동안 경청하는 모습에 또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황현필이가 제일 먼저 왜곡했던 게 뭐예요? CIA 문서에 독립운동 때부터 뭐 돈을 추구했다. 독립운동할 때는 CIA가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바로 CIA 이 조지 모트가 이승만 박사의 청렴 결백함 그리고 검소함 그리고 그분의 연설 조지 워싱턴의 연설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연설 미국의 국부들의 연설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고 또 그 연설을 경청하는 그 초롱초롱한 정말 건국의 열망을 지닌 백성들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려서 결국 트루먼이 신냉전 소련의 적화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래서 트루먼 독트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이렇게 인민군을 먼저 만들어서 결국에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적화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승만 박사가 바로 이번에는 뭐예요? 유엔 연합군을 또 조직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산화를 공산화를 막아낸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냐? 바로 이런 냉전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게 최고의 업적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소련과 중공까지 개입한 국제전쟁에까지도 적화를 막아낸 방공 지도자로서 공산화를 최초에 막아낸 지도자라는 것이 세계사적인 업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여러분 윈스턴 처칠 아시죠? 윈스턴 처칠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니까 참 이 국민들의 마음이 참 신기해요. 전쟁 때는 처칠을 그렇게 지지하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평화시가 되니까 처칠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상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승전의 지도자로 이제 트루먼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1946년 3월 5일 날 트루먼의 고향인 미주리주 풀턴을 방문해서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연설하는데 그때 뭐라고 연설하는 거 아니? 앞으로 보니까 이 독일의 히틀러보다도 더 위험한 게 스탈린이고 이 스탈린의 공산화 양육이 전 세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며 이제 유럽에서도 이 공산주의 침략에 의해서 아이런 커튼, 철의 장막이 쳐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거, 예언. 아직 쳐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 예언대로 1947년도부터 이제 철의 장막이 쳐지죠. 동북권에.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철의 장막이 쳐진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 한마디에 예언했다고, 소련의 위협을 예언했다고 이 연설을 기념해서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 대학에다가 동상을 세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래서 2011년 5월 13일 날 웨스트민스터 콜리지에다가 아예 여러분 왼쪽에 보면 건물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처칠 국가기념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칠 수상의 그 기념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연설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해서 동상을 만들어서 제막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아이런 커튼 연설 동상이라고, 스피치 동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쉽죠? 소련의 공산주의 위협을 예언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대한 인류 역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서 바로 남의 나라 지도자 처칠을 정종해서 박물관을 세우고 동상까지 설치를 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게 실제 모습이죠. 오른쪽에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대학 콜리지에서 아이런 커튼에 대해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자, 뭐라고 연설하는 거 아니? 나는 경고한다. 세계 원더, 경고한다. 앞으로 소련에 의해서 철의 장막이 유럽 대륙에 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트루먼과 함께 카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월 15일 날 제가 몇 번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뉴욕시에서 티커 테이프 히로 퍼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뉴욕이 증권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권 도시에서 이제 전산용지라고 그러죠. 그 전상용지. 그래서 하고 남은 종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종이들을 이제 빌딩에서 뿌리면서, 그걸 티커 테이프라고 하는데, 그걸 뿌리면서 행진하는 그 세계사적 지도자를 환영하는 게 바로 뉴욕시의 티커 테이프 히로 퍼레이드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지도자만 환영을 하는데, 역시 바로 웨스트민스터의 방문을 마치고 3월 15일 날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의 지도자로서 전 영국 수상이 이렇게 그 환영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이승만 박사는 휴전 후에 1954년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국비 초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국제공산 세력과 한국전쟁의 승전,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처칠보다 더 위대한 게 이승만 박사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처칠은 뭐 했어요? 예언만 했잖아요. 처칠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예언만 했지. 아이런 커튼이라는 말, 단어 하나만 썼었는데, 이승만 박사는 아이런 스태프, 철 몽둥이로 세계를 공산하려는 세력을 물리쳤잖아요. 다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업적이 바로 국제공산화를 바로 막아낸 반공의 지도자 이승만 박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950년 당시쯤의 사진인데 전 세계가 다 공산화가 됐죠. 공산화된 나라는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제가 빗근 친 것은 무슨 뜻이냐? 공산주의 반란이나 반역이나 쿠데타나 내전이 일어났던 것들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도 공산주의 난동이 심했었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필리핀 마찬가지, 인도네시아도 왜 수하르토가 정권을 잡아놓은 거 아니? 인도네시아에서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장군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근데 마침 수하르토만 우연히
시골에 가 있다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스와르토가 공산주의를 제압하니까 국부 스카르노 뒤를 이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제압한 영웅으로 정권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티오피아, 우리나라를 적화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는데,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도에는 국빈초청까지 했는데, 돌아가서 1970년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했잖아요. 망한 나라가 됐잖아요.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싱가폴, 1959년도에 건국을 했지만 여기도 역시 중국인이 70%인데 거의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 공산주의자들의 난동을 완전히 제압했기 때문에 리콴유가 바로 아테네 이후에 세계의 최고의 도시국가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유엔을 통해서 세웠고, 이승만 박사가 유엔 연합군을 통해서 공산을 막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처치라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이젠하워, 루즈벨트, 아데나워 다 합쳐도 상대가 안 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긴 정도가 아니죠.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보다도 월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를 만들어서 원자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산림 녹화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2015년도 사진인데, 항공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산림 사진이죠. 전쟁으로 폐허됐던 남한이 완전히 산림 녹화를 했고, 오히려 무성했던 북한은 백두산, 개마고원 근처 외에는 황폐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거는 공산주의와 싸워 이겼다. 아이런 커튼 정도가 아니라 아이런 스태프, 공산주의 침략을 막아내고 격퇴했던 정도가 아니라 자유민주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바로 선진 강대국, 지금 저는 계속 한국이 세계 4대 강대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국민 총생산을 인구와 비교를 해야 돼요. 자, 2명이 1억 불을 만들어 놓은 거하고, 한 사람이 7천억 불을 만들어 놓은 거하고, 1억 불이 크지만, 바로 인구 비율로는 뭐예요? 두 사람이 1억 불이니까 한 사람이 5천억 불 정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7천억 불 만드는 게 더 위대하죠. 그래서 인구 비례로 따지면 미국이 1위고, 통일 이후에 독일이 2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일본이 3위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4위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가 되고요. 중국은 매출만 컸지 인구 15억으로 따지면, 자, 우리가 15억인데 우리가 5천만이거든요. 그럼 몇 배예요? 30배란 말입니다. 30배. 그래서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유통일까지 하고, 일본도 우리가 넘어서고, 통일 이후에 독일로 넘어서서 미국 같은 최강국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역사를 알아야만 바로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남선순행, 대한민국의 경국이 된 결정적인 게 바로 남선순행이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1946년도 천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오른쪽에 보면 제가 그 지도를 가졌는데, 자, 빨간색 표시가 1차 남선순행입니다. 그래서 4월 17일 천안에서 출발해가지고 4월 18일 대전, 그 다음에 갑자기 군산 밑에 옥구로 가죠. 4월 21일 날. 바로 자신의 스승인 아펜젤라 선교사님, 이때가 부활절이거든요. 4월 20일 날. 그래서 군산 앞바다, 옥구 앞바다, 어청도에서 세월호 조작 침몰과 똑같이 선박사고로 일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일부러 부활절 날 여기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옥천에 가시죠. 4월 22일 날. 그 다음에 김천, 영천, 대구. 그래서 26일 날 경주에 가게 됐는데, 경주에 갔다가 불국사 자하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보이고 항상 이승만 대통령의 집회는 태극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태극기와 함께 현수막이 있는데, 세로 현수막이 있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국부 이승만 박사 환영. 놀랍죠? 그러니까 나라도 세워지기 전에 이미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는 이승만 박사가 국부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는 거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이승만 박사가 먼저 와서 이제 상해에 있는 김구를 데려옵니다. 이게 데려온 게 맞아요. 무슨 재주로 비행기표를 드리고 어떻게 비자를 받아서 옵니까?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를 압력하고 하지중장하고 협의하고 장개석 총통과 송미령, 쑥메이링 여사를 움직여가지고 이제 그 상해 임정요원들을 이시영하고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제 하재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김구의 추종자들도 김구 선생한테 국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구 선생이 아니야. 우리 한민족에게는 오직 한 분 이승만 형님밖에 국부가 없어 하고 국부란 말을 못 쓰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증거가 나오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현수막이 뭐냐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건국작업을 하고 했죠.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가 바로 초당적으로 이때 이제 김구는 한국독립당, 한독당을 만들었고 또 우익의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민당이죠. 인천 김성수라든지 송진우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든 게 이제 한민당인데, 이승만 박사는 이 초당적인 전 국민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 당에 소속하지 않고 당을 만들지 않냐고 민간단체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통해서 건국 작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제 2차 때인데, 이렇게 1차에 성공을 하고 이제 유엔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여서 대한민국 건국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 2차를 곧바로 해서 파란색이 이제 제 2차인데 바로 정읍부터 출발하죠. 6월 3일 날 그래서 정읍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읍 발언하고 전주, 이리, 군산, 그 다음에 청주와 장호원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1차 때 1940년 4월 29일 날 부산 구독운동장에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태극기 집회를 하는 겁니다.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탄핵의 진실을 알리듯이 제2의 건국 작업을 하듯이 자유통일의 비전을 심어주듯이 바로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미국과 같은 나라가 뭔지, 투표는 어떻게 되는지, 비밀투표, 자유투표, 보통투표가 뭔지 이걸 다 일일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독체육관에 때 이제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사진. 5월 1일 날 진해와 마산을 방문한 모습인데, 바로 이승만 박사를 동그라미 표시했고, 프란체스카 영부인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해방 후에 제일 먼저 육군과 공군도 되기도 전에 이 손원일 제독이 이승만 박사의 비밀 독립운동 자금을 냈던 분이죠. 우리 손원일 제독이 바로 해방병단이라는 해군을 먼저 조직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바로 진해에서 활동을 했는데, 손원일 제독이 수행하고, 이때 바로 손원일 제독이 해방병단에 열병식을 했죠. 그때 이승만 박사가 항상 해륙공이라고 그랬어요. 해군, 육군, 공군, 해륙공. 나중에 이제 백선엽 장군이 참모총장 돼가지고는 이 박사님 왜 자꾸 해륙공이라고 그럽니까? 육해공이라고 좀 해주세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승만 박사는 진주만의 그 미 해군 기지를 받고 항공모함을 받고 일본의 해군역을 받고, 일본이 결국 항공모함 해군역으로 진주만을 기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해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해륙공을 했고, 그래서 역시 손원일 제독도 제일 먼저 해군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해양 대국의 비전을 선포하죠. 너네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때 이제 임병래라고 하는 청년이 평양의 숭인고등학교 다니다가 월남에서 부산에서 정착했는데, 진해에서 이 이승만 박사의 연설을 듣고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엑스레이 작전, 인천 상륙작전 전에 월미도를 점령하는 엑스레이 작전에서 바로 성공을 하고
체포 직전에 자결한 임병래 소위가 이승만 박사의 연설에 감동을 하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가 이런 영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국방부에서도 아마 안 가르칠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영웅들의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자, 5월 6일 날은 이제 보성에서, 약 1만 명이 모였어요. 그 보성 시골인데도 1만 명이 모였고, 이승만 박사를 메가더 원수가 아주 형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가 잘 안 모실 수 없죠. 그래서 순종 황제가 타던 어차라고 그러죠. 순종 황제가 타던 캐딜락을 이제 타고서 전국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이 이제 캐딜락 안에 이승만 박사 내외가 있고 뒤에 이제 안악내들이 또 신기해서 구경하죠. 그래서 이 어차를 탔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있는 분이 제8관국 경찰청장 박명재가 이제 경호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이 전라북도 정읍에서 바로 그 유명한 유엔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유엔의 헌장과 이념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남한만이라도 세워야 된다. 한반도에 세워야 되지만 저 북한이 방해하고 소련이 방해하기 때문에 세워야 된다라고는 그 발언을 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려진 사진인데 저도 아직 요거를 아직 고증을 아직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신 대로 이제 전주를 거쳐서 청주와 창원에서 마치죠. 그때 6월 8일 날 바로 청주와 창원에서 마지막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에 제가 캡처한 건데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역시 국부 이승만 박사 환영, 그리고 대한국민 대표 의장인 이승만 박사 환영, 그리고 밑에 대한 완전 자주 독립, 그리고 청주 청년의 정백지부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가는 곳마다 국부라고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지나 또 트루먼 대통령이나 또 유엔에서도 이승만 박사가 원하는 대로 유엔을 통한 한국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의 헌장과 이념에 따라서 했던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세계사적 업적을 한다면은 조지 워싱턴보다도 유명한 국부인데 왜? 바로 유엔을 통해서 건국했다는 것이죠. 유엔의 헌장과 이념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건국 즉시 건군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련의 엄청난 방해, 테러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이 주관하는 선거를 통해서 세웠기 때문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랬던 나라를 이제 적화 통일하려고 소련의 사주로 기습 남침하고 중공까지 했지만 역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 연합군을 동원해서 적화를 격퇴해서 반공의 지도자로 인류 역사상 아이젠하워 루즈벨트가 연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박사 혼자 전시 지도자로서 바로 유엔 연합군을 통한 이 적화의 방지는 바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어떤 전쟁의 승리보다도 가장 위대한 전쟁의 승리로 말씀드린 대로 처칠은 아이런 커튼 예언만 했는데도 동상을 세우는데 아이런 스태프 바로 철 몽둥이와 싸워서 맨손으로 싸워서 국제 외교적인 지혜로 유엔군을 동원해서 격퇴한 위대한 전시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역시 전무후무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잘 아시는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것도 이제 제가 또 지금까지도 역사학자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그런 진실한 그 역사를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왼쪽 사진이 이제 건국식 때 메가더 원수가 참석한 것이고, 가운데 사진이 유엔 연합군이 조성이 돼서 연합군 군기가 마련이 되어서
콜린스 합참의장이 메가더 원수 총사령관에게 유엔 군기를 증정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완성하고 한미 동맹을 완성하셔서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아이젠하워와 악수하는 그런 악수하는 장면으로 지난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전도해서 아이젠하워는 이제 대통령 취임한 후에 세례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인간적인 유대와 신앙적인 유대와 이런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입적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장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율성을 이제 이미 양림동이라고 잠깐 살았다고 거기다 이제 동상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양림동에 오웬 선교사의 기념각이 있는데 거기서 정기적으로 정율성의 기념 음악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웬 선교사는 이승만 박사의 후원자였거든요. 그리고 오웬 선교사 부인이 헤스팅스라고 바로 1895년 한국에 와서 이승만 청년이 한국어를 가르쳐줬고 또 헤스팅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승만 박사 영어를 배웠어요. 그랬다가 1900년도에 오웬 선교사와 결혼했거든요. 굉장히 밀접한 분인데 이 오웬 선교사 기념각에서 이승만 박사 강연을 못할 망정 수치죠. 정일성이의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수치고 이것까지도 우리가 막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